첫 번째, GDP 역성장, 장기 침체의 서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한국은행에서 4월 24일 날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얘기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0.1%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출 기준으로 조금 보면요. GDP를 산정할 때 지출 기준으로 큰 주체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내수에서 얘기하는 주체가 정부 지출이 하나의 주체고 민간 소비가 또 하나의 주체고 기업 투자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0.1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소비도 마이너스 0.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3.2로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2.1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 1.1, 수입이 마이너스 2.0 감소해가지고 순수출은 그래도 플러스 0.9는 되겠죠. 이렇게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세를 봐도 그렇지만 1분기 때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수출이 좀 잘 돼가지고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게 조금 있었는데 요때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 마이너스 0.2는 사실상의 기저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작년 1분기 때 수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2분기 때 수출을 조금 덜 했더니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보통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뭐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역성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가 됐건 간에 마이너스 0.2%였고 그 다음 이제 3분기 4분기 다 0.1%씩 밖에 성장을 못 하다가 요거는 진짜로 역성장이다 라고 할 만한 숫자가 나오게 됐던 거죠. 전분기에도 0.1% 밖에 성장을 못했으니까 이게 진짜 역성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만한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래도 0.56이라도 됐었으면 기저효과야 라고 말할 건덕지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수출 및 수입은 계속해서 그래도 플러스는 어떻게든 유지해 오다가 이때는 좀 이제 마이너스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다가 이번에 올해 1, 4분기에 수출도 수입도 둘 다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내수 부분에서 일단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크게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건설 설비에서 기업 투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그래도 다른 데가 마이너스면 어디 다른 데 플러스인 거는 하나씩은 꼭 있었거든요. 최소 하나씩은 여태까지 성장 과정에서 있어 왔었는데 그리고 정부도 이제 경제를 굴리기 위한 고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랑 기업이 좀 위축된다 싶으면 정부가 지출을 조금 해줍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전체적으로 서로 이제 하나가 부진하다 싶으면 다른 하나가 좀 돈을 더 써서라도 뭘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기에 마련인데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전부 다가 모든 주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게 특이한 포인트라면 특이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건설 투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치인들은 미친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정치인들은 미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부동산이라도 어떻게든 묶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 공급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 인색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축소 경제잖아요. 축소 경제다 보니까 공급이 될래야 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일단 후방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설업의 후방산업인 이 시멘트랑 철근 생산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건설 경기 침체의 후방산업도 휘청이라고 하는데 철근 생산량은 25%나 감소했고 재고는 51%나 급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정말로 시멘트가 진짜 안 나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레미콘이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의 약자잖아요. 그 레미콘 차 아시죠? 뺑뺑 돌면서 움직이는 그 차들이 사실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게 우리나라 건설 경기의 정성적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도로 다니시면서 레미콘차가 많이 보인다. 아, 우리나라 건설 경기 좋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저도 이제 지방을 진짜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뭐 사투리 쓰는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진짜 요즘 레미콘차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질적인 숫자 자체로도 17.4% 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여기도 보면 IMF 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요거 이제 건설 투자잖아요. 기업의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설비 투자로 갈 건데요. 설비 투자는 뭐 물론 국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 거는 FDI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설비 투자에 산입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FDI를 보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를 보면요, 2019년 이전부터도 유입되는 것보다 유출되는 게 더 많아지기 이미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태 투입했던 자본들을 이제 빼가고 있다는 뜻인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설비조차도 빼고 있는 실정이다로 말씀을 드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라도 열심히 설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그럴 상황이 아니죠. 미국의 관세 이슈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문제도 인건비 문제일 수 있겠고, 전기료 문제도 전기료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슈 리뷰 동안 누누이 말씀드려 왔었는데,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기보다 오히려 미국에다가 공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최근 한 3년간의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FDI 규모가요,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한국이 1위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 정말 많은 투자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했고요.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만들어낸 일자리가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이게 우리가 인건비가 안 싸고 전기료가 더 이상 안 싸다 보니까 원래 우리 거였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불성설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미국에 안 갔다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게 참 통탄스러울 따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게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기업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현대차도 지금 역대 최대 매출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장 계속하고 있고 이런 얘기 하지만 내수 기준으로는 박살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내수에서 안 팔려요. 그래서 전부 다 수출로 돌리고 있고 미국에서 다 팔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을 내고 역대 최대 성장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앞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차는 관세 매기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도 내수가 팔리지도 않는데 뭐하러 우리나라에서 만듭니까? 그래서 현대제철까지도 데리고 가면서 전기차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굳이 수출할 게 아니라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내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는 와중에 미국에서 관세까지 매긴다고 하니까 그냥 미국에 지어야겠다가 모든 기업들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투자는 앞으로 역성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정부 지출을 보시면 원래 이쯤 되면 정부가 플러스 한 0.5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한 0.3, 4, 5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없는 상황이 올 1분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 보니까 뭐 추경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와줬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미 요 윤석열 행정부 동안 R&D 지출을 급격히 삭감을 해가지고 이미 정부 지출을 낮추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원래 이런 상황이면 정부 지출이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부 지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까? 지금 이미 2, 4분기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수장이 좀 정해질 때쯤 되면 이미 6월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추경을 하고 뭘 하고 아무리 빠르게 한다 한들 2분기에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2분기 역성장도 확정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설비 투자는 답 없고 정부 지출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요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는 원래 사실 5천만 인구쯤 되면요, 이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하고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을 보면요, 멕시코, 미국, 영국, 포르투갈, 뭐 OECD 평균,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뭐 이렇게 쭉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국가들 전부 다 최소 인구가 2, 3천 정도는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나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비해서 이 민간 소비 비중이 50%가 안 됩니다. 50%가 안 되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려면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인구 1,000만 딸이 조그마한 나라들이에요. 너무 검소하죠. 돈을 안 써. 사람들이 인구 1,000만 딸이 국가들하고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비슷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의 뭐 소득 대체율이 43%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소득 대체율이라는 전제 자체도 40년 일했을 때를 전제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40년 일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통은 한 20년, 길어봐야 30년 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를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이 대략 20%쯤이래요. 24% 그쯤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월급을 한 300이라 치면 300이 20%면 한 60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연령별이요. 20, 30, 40, 50, 60대 연령별로 소비 성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번 돈 대비 얼마나 돈을 쓰느냐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U자형을 그리거든요. 보통은 20대, 30대가 좀 많이 쓰고 번 돈은 얼마 없지만 그들이 번 돈 대부분 쓰고, 그리고 60대에서 또 이제 소비 성향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자로 간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은 쭉 내려갑니다. 오히려 거의 내려간다 정도의 수준인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연금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 노친애들이 연금이 없어요. 국민연금 밖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60만 원 가지고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늙은 사람은 많아지는데 그만큼 늙은 사람들이 돈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GDP 대비 내수 비중이 계속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 뭐 북유럽 국가들은 사실 국가에서 30%씩 떼가잖아요. 이 연금을 30%씩 떼가고 소득 대체율을 막 70% 해주겠다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9%를 가지고 40%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북유럽 모델로 가려면 국민연금을 진짜로 30%씩 월급에서 떼가고 그러고서 이제 70% 주겠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말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대 이상은 돈을 못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 20대, 30대, 40대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돈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축소경제에 진입해 있습니다. 일단 인구 구조 문제부터가 인구는 유지는 된다고 하지만 그게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늙은 사람이 더 안 죽으니까 유지가 될 뿐인 거죠. 근데 2030, 30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소비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 GDP 대비 내수 비중은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마이너스 0.1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무려 30%의 나라거든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말은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라는 말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가,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이 다 누굽니까? 50대 은퇴하신 분들이 치킨집 차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돈 없는 분들이, 돈 없는 젊은이들이 돈을 안 쓰니까 더 돈이 없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매달 금융감독원에서요, 그러니까 4월 24일인데 2월 말에, 그러니까 이제 2달 전에 연체율을 매월 말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보시면요, 22년에 저점을 찍고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걸 매달 체크하거든요. 한 1년쯤 전에 봤을 때는 3년 10개월밖에 안 보여줬습니다. 3년 10개월밖에 안 보여줬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계속 높아지니까 10년 10개월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혼자 하긴 했는데, 보십시오, 3년 10개월이면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만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10년 10개월로 보면 안 올라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뭔가 원래 계속 3년 10개월밖에 안 보여줬었어요. 갑자기 10년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주체별로도 따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대기업은 워낙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이 차트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고, 주로 이제 대출 받는 게 중소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확실히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법인이랑 개인사업자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중국은 3월 달에 수출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거 위안 단위예요. 위안 기준인데 중국은 수출이 엄청 늘었고 수입은 또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상치보다 거의 뭐 한 40% 정도 높게 나왔죠.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이게 트럼프가 관세 매긴다고 협박해서 그거에 대한 사재기 수요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왜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냐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저는 사실. 왜 우리나라는 이게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너무나도 취약한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우리의 무역을 완전히 대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여기서 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늘어날 법한데 왜 안 늘어났나 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바로 지난주 연례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75%로 내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연말에는 2% 밑으로 금리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참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집값을 올려야지 소비를 한다라고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더 전기 사가지고 1.8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억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산다라는 시나리오를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들의 생각은 생산성을 높이자보다는 집값을 올려서 돈 쓰게 만들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억 가지고 10억 아파트를 사는 구상안을 낸 게 내가 1억 현금이 있다? 그럼 4억을 대출 받습니다. 4억을 대출 받고 나머지 5억은 어디서 구해오냐?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출이 아니라 지분 투자랍니다. 그래서 50%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 투자를 할 건데 그래서 50%만 네가 내. 근데 4억은 대출 받아. 그러면 네가 5억 빌려가지고 10억짜리 집 사는 거야. 그러면 주금공이 투자한 거는 어떻게 회수할 거냐? 2%대로 우리가 배당금 받아갈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집값이 30%, 40%, 50%씩 폭락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주금공이 후순위 채권할 거야. 그래서 네 돈은 50%가 떨어져도 네 돈은 무사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금공이 미쳤다고 투자를 할까 싶기는 한데 이게 참 일반 투자자면 절대 안 할 투자일 텐데 근데 우리의 주금공은 정치인이 주무르는 기관이니까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생산성 증가에 이 정책을 쏟아야 되는 거고 솔직히 우리 이제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좀 분배 좀 합시다라고 얘기했던 최저임금 인상이나 좀 약간 예민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거나 전기료 상승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내리고 좀 이런 방향성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생산성 증가를 하려면요. 지속 가능하려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한국의 1, 4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24년 2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설비 투자에 있어 FDI는 위축되고 외려 국내 기업이 미국 투자를 이어가는 실정이라는 걸 봤을 때 설비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건설 투자에 있어서도 건설 경기 침체의 기인의 후방 산업인 철강과 시멘트 업계 또한 강한 침체 직면에 있습니다. 정부 지출 또한 윤석열 행정부의 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 역성장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2, 4분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2, 4분기의 마지막 달에야 뽑히니까요. 민간 소비는 주요 소비 세대의 감소로 위축이 장기화될 전망이고 이미 그 소비 비중은 OECD 최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고요. 관세 협박으로 인한 사재기에도 한국의 수출은 증가하지 않았고 중국의 수출만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수출도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연말 기준금리를 1.75%로 전망하며 1%대 저금리 진입이 유력해졌고요. 이것도 올해 기준이지 저는 제 생각에는 2027년 전에 0%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7년이 되기 전에 0%대 금리가 코로나 이후로 다시 오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해외 투자다. 그 와중에 금융당국은 생산성 향상보다 부동산을 통해 GDP를 끌어올리려는 수단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이 나라가 답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답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